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본 영상은 7주차 강의 영상으로 관세 정책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슬슬 마스크 쓰는 게 불편해지는 시점이 왔는데,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때까지는 좀 더 많이 불편해지겠지만,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서 그래도 정부에서 내려진 지침을 최대한 따르면서 하루하루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배울 내용은 조금 더 경제학적인 분석이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더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따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배운 내용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한다는 입장에서는 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학생들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관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경제학 원론, 그리고 좀 나아가면 미시경제학 수준에서 관세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 정도까지만 이해를 해도 큰 소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온라인 강의 기준이 있어요. 3학점 기준, 3학점 과목 기준으로 일주일에 60분 이상 업로드가 되어야 됩니다. 즉, 우리가 보통 강의실에서 50분, 1시간에 50분 듣잖아요. 그게 온라인 강의에서는 20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번 학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기준도 사실상 없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 동영상 길이가 이렇게 짧은가요?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 학생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세는 통상정책 도구의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그 경제적 효과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 이후, 즉 이게 이제 우리 강의의 두 번째 페이지인데, 세 번째 페이지인 실제 사례 분석으로 넘어갔을 때 좀 더 명확하게 여러 가지 통찰력을 가지고 사안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했죠. 지금 이 영상은 7주차를 위한 영상인데 강의를 올리는 시점은 5월 중순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한 9주차, 10주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우리 학기 기준으로는. 때문에 많이 늦었는데, 다행히 학교에서 학기가 끝나고 2주 동안의 보충 기간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15주차까지는 동영상 강의가 6월 말까지는 무조건 다 올라갈 계획입니다. 그것이 기말고사에 반영이 되든 안 되든 그건 상관없이 어쨌든 15주차 강의는 충분히 채워서, 꽉 채워서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강의 자료와 함께요. 강의가 부실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그 염려는 좀 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학생분들을 만나지 못해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게 사는 건가 싶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다니다 왔잖아요. 학교에. 여러분들 중에도 회사 다니다 오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 회사 다니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온 케이스입니다. 교수가 돼서. 회사는 재미가 없어요. 한마디로. 그렇게 뭐 엄청난 그렇게 뭐 엄청난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아저씨 아줌마들이거든요. 대부분 다 뭔가 젊음이란 게 없어요, 회사에는. 근데 학교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여러분들은 아직 성장하는 단계에 있고 성인이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젊음, 가능성, 뭐 푸릇푸릇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랑 같이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호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큰 좋은 자극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웃긴 게 뭐냐 그러면, 제가 우리 경상대학 교수님 중에서 막내거든요, 나이가. 아직도 선배 교수님들이 저만 보면은 막 젊은 기운이 느껴져서 너무 좋대요. 이게 참 상대적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보면서 참 좋은데,
다른 선배 교수님들은 저 보면서 귀엽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웃긴 일이죠. 얼굴엔 저도 주름살이 그득한데. 딴 얘기 그만하고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어, 관세의 정의는 저보다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무역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경제학 안에서도 국제경제학 쪽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관세나 비관세 전략의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아는 바가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정의는 비슷하게 내려지는 것 같습니다. 경제학이든 무역학이든 어떤 학문 분야든 간에. 법적인 관세 구역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 나라의 국경이 일반적으로는 동일합니다만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무역에서 얘기하는 관세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나라의 국경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거의 동일한 의미긴 하죠. 거기를 넘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즉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상품이 거래가 되기 위해서 넘어올 때 반드시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특별한 무관세 케이스에 해당이 되고요. 당연히 세금이기 때문에 법률로서 지정이 되고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로 분류가 됩니다. 즉 중앙정부에서 지정하는 범위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명확하게 어떤 상품에 대해서는 얼마만큼의 관세가 책정되어야 되는지 매겨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관세청이라고 따로 있죠. 국세청과 따로 관세청이 따로 존재합니다. 정부 기관이. 왜 따로 존재하냐 그러면 경제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조금 의미가 약간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펑션도 좀 분리해 놓은 것 같아요. 일반적인 세금, 그 나라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세금이 부과가 되죠.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한다면 국적에 상관없이 반드시 우리나라 정부에게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미국인은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아요. 우리나라 정부에 세금을 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미국은 상호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 나라 정부에게 세금을 내게끔 상호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경제 활동을 하든지 간에 그 수입의 일부분 혹은 그 소비 우리가 지불하는 소비 페이먼트 일부분을 세금으로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관세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누구한테 부과되냐 그러면 그 상품을 들여오는 수입업자 혹은 궁극적으로는 그 상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고자 하는 해외 수출업자에게 부과가 되는 것이 관세의 특징입니다. 즉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명목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관세에 대한 소위 말하는 조세의 귀착이 발생하지가 않아요. 물론 경제학적으로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명목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그 수입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은 관세에 대한 귀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조세 저항이 굉장히 약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세 저항이 약하다는 것은 어떤 정부가 어떤 특정 세금을 부과하려고 할 경우에는 어, 반드시 그 세금을 부과받는 세금을 내야 되는 납세자들에게 일정 정도의 저항을 받습니다. 억울한 거죠. 전에는 100원만큼 냈는데 갑자기 105원만큼 내라 그러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관세 같은 경우는 그런 저항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인지를 거의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즉 아주 민감한 소비자인 경우에는 관세의 영향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것이 경제학자들이 지적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BMW 자동차를 예로 들어볼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왜냐하면 차를 잘 만들거든요. 독일 차입니다. 국적이 독일이에요.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BMW 구입하기 위해서는 독일이나 뭐 슬로바키아 같은 BMW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유럽의 공장으로부터 수입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가 붙습니다. 때문에 BMW를 우리나라에서 사는 소비자는 같은 등급의 국산차, 현대차나 기아차가 되겠죠? 그런 것보다 돈을 더 많이 주고 사야 돼요. 즉 실질적으로는 조세 귀착이 최종 소비자한테 전달이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관세를 지불하는 명목적으로 지불하는 사람은 어, 한국 BMW 코리아 법인이라든가 아니면은 BMW 자동차를 위탁 판매한 뭐 코오롱 자동차라든가 이런 데이기 때문에 관세를 뭐
얼마 몇 퍼센트 조절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BMW의 잠재적인 소비자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즉 정부가 조절하기 굉장히 쉬운 세금의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정부가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다각도로 활용하는 세금이기도 합니다. 관세도 역사적으로 발달을 해왔대요. 요거는 한번 재미삼아 읽어보시면 됩니다.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도대체 예전에는 관세를 어떻게 떼었을까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중세 유럽이라든가 아니면은 중세 중국 같은 문명이 좀 빨리 발달한 국가들 입장에서는 도로나 다리 있잖아요. 다리. 큰 강의 다리. 그런 데가 이제 소위 말하는 세금을 걷는 관문이 되는 거죠. 즉,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혹은 한 관할지에서 다른 관할지로 넘어가는 도로나 경로가 굉장히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그 물리적인 어떤 스팟이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장소가 되었던 거죠. 그때 세금을 거둬들이는 명분은 일종의 수수료 개념이었다고 합니다. 즉, 그 당시 지금도 뭐 항구나 공항 같은 건 마찬가지겠지만은 어떤 특정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공시설물을 이용해야 했는데 그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대가, 일종의 수수료죠. 그런 개념으로 관세를 띄었다고 해요. 혹은 특정 도로를 이용하는 어떤 대가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서서히 넘어가면서 영토라는 개념이 좀 더 확실해지고 그 영토를 관할하는 권력자의 어떤 권력 위치가 조금 더 법적으로 혹은 군사적으로 명확해지면서 수수료 관세 시대에서 어떤 국경을 본격적으로 구획하기 시작하는 내국 관세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나의 영토고 내 영토에서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에게 어떤 비용을 지불해라. 왜냐하면 내 국경 밖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내 안에 있는 나의 국민들 혹은 나의 농노들이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 분명히 나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이제 그런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이제 봉건 시대 혹은 그 이후 산업혁명 이전까지의 시대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관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근대적인 시기로 넘어와서 본격적으로 국경이라는 개념이 좀 더 명확해지고 그 국경을 관리하는 국가라는 개념이 영주에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단일한 어떤 왕권 혹은 왕을 뛰어넘는 어떤 국가라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본격화되는 그런 시대에는 이제 국경을 넘냐 안 넘냐로 이제 관세의 기준이 명확하게 전달이 되게 되면서 현대적인 의미의 관세 제도가 확립이 되게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은 그냥 교양 삼아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관세의 종류나 뭐 과세의 목적에 따른 분류 같은 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도움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좋은 내용들이고요. 좋은 내용들이니까 잘 써놨겠죠. 이런 어떤 개념들을 잘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지 나중에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부가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건 이건 법적으로 이렇게 재정관세라든지 보호관세로 분류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학자들이 혹은 이제 세금을 연구하는 분들이 도대체 이 관세를 왜 부과했는지 분석할 때 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세라는 제도는 내국인에 위한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재정 수입을 확충하려는 목적으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쌀에 대해서 외국 쌀에 대해서 1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로 쌀을 들여오고 싶은 외국의 수출업자라든지 우리나라의 수입업자가 존재할 텐데 그들은 막대한 수준의 관세를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 재정 곳간을 확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수업 시간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셨을
여러 가지 보호무역 정책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관세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즉 특정 산업이라든가 특정 품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전략적으로 그 품목 혹은 산업과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높게 책정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무역 장벽을 인위적으로 형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의 어떤 그 산업 혹은 그 품목을 보호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죠. 최근에는 이제 재정 수입을 확충하려는 목적보다는 어, 약간 어떤 특정 산업을 보호하려는 그런 목적의 관세 부과가 훨씬 빈번하게 발생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관세는 여러 하나의 품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관세가 복합적으로 붙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때문에 저 같은 관세 문외한한테는 이해하는 게 상당히 힘든데요. 그리고 이 관세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데스티네이션? 이 관세가 어떻게 사용될지도 굉장히 이 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합적이죠. 저도 옛날에 담배 폈었는데요. 대학교 2학년 때까지 피웠던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피다가 군대 제대하면서 끊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군대 담배가 싸거든요. 연초라 그래서. 근데 전역하고 보니까 담배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가난한 학생인 저한테는 담배가 되게 비싼 럭셔리 굿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끊었습니다. 근데 담배를 피면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제일 큰 혜택을 주는 거냐 그러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굉장히 큰 혜택이 주어집니다. 약 13% 정도 혹은 10% 정도 2015년 10% 정도 여러분이 산 담배 가격의 10% 정도가 교육세로 들어가요. 즉 여러분이 담배를 많이 피면 필수록 여러분들 후배들 초중고등학교 여러분 동생들은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조세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세 정책이 굉장히 나쁜 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담배를 피는 것과 교육 효과 증진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제품을 소비하는데 붙는 소비세가 그 세금의 이용 데스티네이션이 그 제품의 소비와 전혀 상관없는 대로 흘러 들어가는 이런 거는 나중에 조세 설계를 할 때 굉장히 큰 애로사항이 된다고 늘 지적을 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들었던 조세론 전문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최대한 명확하고 단순하게 짜야 된다. 그러면서 담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건 이해가 되죠. 건강증진부담금 이게 19% 정도 차지하잖아요. 이거는 이해가 되죠. 담배 피면은 건강이 나빠지니까 담배 피면서 건강을 생각하라 뭐 이런 의미는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2014년까지 담배 가격이 2,500원이었어요. 근데 2015년 이후에 4,500원으로 확 뛰었죠. 박근혜 정부 때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때 담배를 피셨는지 안 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크게 뛴 일화가 있습니다. 뭐 관세 얘기하는 데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당시 아마 보건연구원인가요? 거기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연구 보고서가. 담배 가격을 2배 가까이 인상시킬 경우 흡연율이 확 떨어질 수 있다. 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그 보고서 채택을 해서 갑자기 평균 담배 가격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큰 폭으로 올렸죠. 결론이 뭐였냐 그러면 흡연율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비싼 돈을 내고 흡연을 했습니다. 흡연율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다만 세수가 확 늘어났죠, 2배로. 그래서 담배 흡연에 의한 세금 수입이 확 늘어나서 우리나라 재정 수지가 갑자기 적자에서 흑자로 급변했습니다. 이게 2015년, 16년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고 세계 경제가 침체 일로를 겪으면서 이제 확대 재정에 대한 즉 재정 적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을 때 그 당시 이제 새로 들어온 문재인 정부가 우리는 추경을 통해서 즉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재정 지출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선언을 할 수 있었던 자신감의 배경에는 바로 이 박근혜 정부의 담배세 인상이 있었던 거죠. 즉 그 당시 2014년, 15년 즈음에서 박근혜 정부가 담배세를 인상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재정 지출을 확장적으로 확 늘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담배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어요, 당시에.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거두어들인 세수도 이미 여러 가지 재정 지출로 다 써버리고 다시 고간이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죠. 그래서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도 한국인 그리고 세대주시라면은 아마 긴급 재난 지원금 받으셨을 겁니다.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으로. 저는 100만 원 이제 받을 겁니다. 최근에 애가 2명 태어나서 2인 가족에서 갑자기 4인 가족이 됐어요. 그래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갑자기 지원금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이거 전문 용어로 이제 개이득이라고 하죠. 근데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이 긴급재난지원금도 예전 같았다면은, 즉 2015년, 16년이었다면 기존에 우리가 쌓아두었던 예산 세수로 추경 예산으로 할 수 있었겠지만 이젠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 국채를 발행해서 이 자금을 충당하려고 합니다. 국채라는 것은 정부가 빚을 내는 거예요. 정부가 빚을 내서 국민들에게 돈을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빚을 내는 것을 사람들은 많이 두려워하지만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중이 다른 선진국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서 국채 발행 여지는 충분히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너무 늦었죠. 너무 늦게 하는 바람에 물가 상승 효과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잡담이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긴급재난지원금의 본질적인 성격은 유동성을 확대하는 겁니다. 유동성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이 뭐가 있나요? 통화정책은 이자율을 낮추는 게 있고요. 재정정책은 재정 적자 정책을 펴는 게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근데 이 긴급재난지원 같은 경우에는 각 국민에게 통장에 100만 원씩 50만 원씩 꽂아주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이자율을 낮춰서 유동성을 확대할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경로도 굉장히 많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미치는 기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듀레이션이 굉장히 깁니다. 통화정책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정부는 이번에 그런 중간 과정을 전부 다 생략하고 그냥 통장에 다이렉트로 주머니로 꽂아 넣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이거 자체는 굉장히 좋은 외부 충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 그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는 업소가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지역 중소기업이라든지 중소상공 그쪽으로 쓸 수 있는 지출 경로가 한정적으로 설정을 해놨는데 그들이 메뉴를 바꿔버리는 일이 발생을 하죠. 즉 예전에는 1,000원 받고 팔았던 거를 이제 이 사람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우리 가게로 와서 물건을 소비를 하겠구나, 그럼 이제 1,500원 받고 팔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물가를 올려버립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똑같은 물건을 더 비싸게 주는 효과밖에 없어요. 그래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고, 이렇게 말하면 좀 야비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지역 상공인들이 미처 대비를 하기 전에 돈을 풀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지 일반 소비자들이 돈을 빠르게 소비해서 경제가 한 바퀴 돌거든요. 그게 이제 정부가 의도했던 반대 실패했죠. 결과적으로 야당이 반대해서 실패했다는 분도 계시고, 여당이 좀 미적지근하게 너무 질질 끌어서 정부랑 의견도 달랐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늦어졌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쨌든 너무 늦게 지금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네 가시면 더 비싸게 주고 사셔야 될 거예요, 모든 것을. 대표적인 이제 정책 실패 사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성공인지 실패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 정책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딴 얘기를 너무 오래 했네요. 30분 되면은 끊어야 되는데 벌써 30분이 돼버리는. 큰일 났네 이거. 언제 다 나가나. 다른 세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관세도 크게 종가세와 종량세로 나눌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는 종가세, 종량세를 혼합해서 사용을 합니다. 관세 같은 경우에는. 종가세 같은 경우에는 가격당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는 거고요. 종량세 같은 경우에는 한 개당 얼마라는 식으로 책정이 됩니다. 구분은 되게 명확하죠. 근데 미치는 효과는 굉장히 상이에요. 종가세와 종량세가
설정되었을 때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조금 상이합니다. 첫째로 형평성 차원에서 종가세인 경우에는 어, 가격에 따라서 몇 퍼센트 하는 식으로 세금이 차별적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같은 상품 내에서는 가격이 비싸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니까 조세 부담의 형평성이 달성이 되죠. 근데 종량세인 경우에는 가격과 상관이 없이 양의 한 개당 얼마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고가 제품의 경우에는 세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효과가 발생을 해서 역진적으로 과세가 발생이 됩니다. 즉 우리는 누진적인 관세가 조금 더 형평성을 달성한다고들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종량세의 경우에는 오히려 역진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종량세가 나쁜 관세 제도냐? 이렇게만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인플레이션 효과를 볼까요? 종가세인 경우에는 네, 갑자기 제 유니폼이 바뀌어서 놀라셨죠? 애가 울어갖고 목욕시켜주고 왔어요. 신생아 목욕시켜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당히 빡셉니다. 아무튼 강의 중간에 목욕도 하고 세상이 진짜 좋아졌네요. 종가세와 종량세 경제적 효과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죠. 종가세의 경우에는 제품의 가격당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세금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이 인상되면 관세도 같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관세와 연동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종량세의 경우에는 제품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한 개당 얼마 하는 식으로만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이 상승해도 조세 그 정부 관세청이 능동적으로 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상대적인 조세 부담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죠. 그 때문에 관세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이 경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조세 부담 형평성 차원이나 인플레이션 연동성 같은 측면에서는 종가세가 종량세에 비해서 우월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왜 사람들은 종가세와 종량세를 섞었을까요? 한마디로 종가세는 관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뭐 여러 가지 것 다 고려할 경우 종가세의 경우에는 투입되는 인원도 굉장히 많아야 되고 가격 변화에도 민감하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당 얼마 즉 건수 혹은 개수만 측정하면은 관세 부과가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종량세에 비해서 관리가 훨씬 더 힘들다는 단점이 있죠. 이런 현실성 때문에 종가세와 종량세가 관세를 형성하는 두 가지 큰 축이 됩니다. 앞서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무역 협정에 의해서 최애국 대우 같은 게 이제 무역 협정에 있어서 많이 체결이 된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동일 상품에 대해서 모든 국가에 대해서 동일 세율을 적용하는 싱글 타리프가 있고 어, 무역 협정에 따른 어떤 차별적인 관세를 동일 제품에 대해서도 부과하는 그런 관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관세라는 거는 결국 그 나라의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법률에 의해서 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 비준 혹은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 말인즉슨 이것은 국내법입니다. 즉 해외에서 들여오는 상품에 대해서 세금이 매겨지는 일종의 통상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기는 국내법이기 때문에 그 국가의 자주적인 결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죠. 하지만 요즘처럼 국제 통상 혹은 국제 무역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시대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 선수가 다른 나라의 대표 선수와 만나서 어떤 협약을 체결하고 오면은 그 협약 체결을 국회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국회에서 그 협약에 동의할 경우 통과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맺은 FTA, 칠레와 맺은 FTA, 그리고 EU 혹은 영국과 맺은 FTA도 모두 우리나라 대표 협상단이 그쪽 나라와 협상을 해서 협상 결과로 가지고 온 어떤 결과물을 국내에 있는 국회에서 비준을 해서 통과시킨 그런 사례입니다. 때문에 이런 어떤 협정 관세도 요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학생분들을 데리고
저 위에 있는 천안인가요? 증평인가요? 그 근처에 있는 어떤 관세 이렇게 체험하는 데를 다녀왔어요. 근데 아마 이 국제통상 정책론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단 하나 가지고 나가셔야 한다면 바로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여러분들이 해외 나가실 때 면세품 구입하시잖아요. 면세품 구입해서 가지고 들어오실 때 지금 현재 600불이죠. 한도가 600달러를 넘는 제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입국하실 때. 그리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다 내야 돼요. 즉 면세가 안 되는 겁니다. 600달러까지만 면세가 되고요. 이거를 마치 관세 담당하는 당국이 내가 몰래 나갈 수 있고 그거를 당국이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고를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배운 바에 따르면 그 견학 가서 100% 걸립니다. 제가 한번 걸려봤어요. 굉장히 쓰라린 그리고 부끄러운 추억이 있는데 제 이제 뭐라 그럴까요? 결혼 반지 있잖아요. 결혼 반지를 일본 그때 제가 국회인가? 아니다. 국회만 국회인가? 아니다. 금감원 다니고 있을 때구나. 금감원 다니고 있을 때 이제 결혼 준비를 했는데 그때 일본으로 출장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뭐 국제 회의가 있어서 거기 이제 학교 대표 그 한국 대표로 참석을 하기 위해서 일본 도쿄를 출장 갔는데 그때 이제 저랑 제 와이프가 잔꾀를 부려서 그러면 그 반지를 면세점에서 사고 공항 면세점에서 사고 들어올 때 그냥 내가 끼고 들어오면은 마치 내가 평소에 끼는 것처럼 속여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바로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혼났습니다. 다음부터 신고하세요. 이러고. 그래서 얼굴 빨개져서 세금 다 내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드시 걸립니다. 100%. 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행기 티켓을 사면은 그게 국가에서 관리가 가능하잖아요. 여러분들 앉은 좌석이 옆에 앉은 사람의 이름이랑 그것까지 다 체크가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비행기에서 옆 사람한테 부탁할 수 있잖아요. 제 것 좀 대신 갖고 나가 주실 수 있어요 하고서 옆 사람, 옆 사람 전부 다 같이 체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절대 이건 빠져나갈 수가 없는 면세 600달러가 넘는 면세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를 하자. 이것이 제가 이 국제통상 정책론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꼭 전달해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7주차 2회 분 동영상을 또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